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열 당협위원장, 이주수 전 청와대 해외 언론비서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곽관용 위원장은 빨간 목도리, 예. 네, 이주수 비서관은 파란 목도리. 네네. 지금의 정치 지형을 색깔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곽관용 위원장은 지역명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 올해죠. 네, 올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네. 이주수 비서관도 올해 총선에 출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마포갑에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갑이면 현역 의원이 이제 노웅래 의원님이십니다. 그 마포갑. 네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 핫하다는 마포갑의 한 주자입니다. 네, 치열한 경선이 뭐 예정돼 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안이만큼 요즘 또 시국이 그런 만큼 두 분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수 비서관께 먼저 여쭤보면, 자, 이 당적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네네. 이재명 대표 피서범이 과거에 새누리당 당원 가입한 뒤 뭐 탈당을 했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자,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뭐고,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뭐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당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당의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심사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아닌 뭐 정말로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쪽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지향점을 추가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민주당의 어떤 당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밝혀진다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좀 내용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층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거 봐라, 민주당 자체 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복잡하게 정치 어떤 그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당적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수사로 금방 밝혀집니다. 그리고 네. 이런 논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차원 높게 좀 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관계자 중에서도 마치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런 지적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면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정말로 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사설들을 다 읽고 왔습니다만은, 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이 어떤 그 병리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또 하나의 악마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한다면 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번 네.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당한 적이 있고,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러한 어떤 병리 현상들이 계속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쪽에만의 문제다, 이쪽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갖 음모론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피습범인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찌른 도구가 나무젓가락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였다고 합니다. 오보라고 한 걸로 했습니다. 보도면 좀 확인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는 마치 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정치적인 개념 없이 설명드린 겁니다. 나오고 있는 그런 보도나 또 인터넷상의 반응이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잘된 일이냐, 그런 반응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곽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서관님 말씀에 크게 저도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각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쟁을 멈추고 수사를 통해서 밝힐 걸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재발 방지되지 않는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정치를 일종의 소설이나 판타지처럼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거를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수준은 참 높아졌는데 이 시민들을 동원하는 정치의 수준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일정한 그 검증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정보라는 것이 풍부해져서 좋은 지만 너무나 많은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식의 정보와 해석들이 많은 분들께 무분별하게 전파되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혹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최근에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음모론들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저는 젊은 사람으로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좀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 그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사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자성하는 사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론은 그럼 과연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도 자극적인 거를 원했고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간극을 벌리는 쪽에 사실 많이 치중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일부 매체 여기서 특정 매체의 이름을 거론하긴 뭐합니다만은 천편일률적으로 편들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비판만 하는 확연한 어떤 그 매체별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은 자꾸 자기 확증적인 상황만 벌어지고 유튜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더 자꾸 확증 편향적인 그런 정도가 심해지도록 알고리즘이 짜져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유럽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것이 자당에 유리하다 말다 이런 거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망치는 이와 같은 지금 뉴스 어떤 가짜 뉴스 상황에서는 좀 대책을 좀 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柯카정 위원장은 어쨌거나 이제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련해서 대안이 뭘까 하는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또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 다 이제 총선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대중과 접촉하는 일이 많을 텐데 사실 상당히 이제는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스럽다. 이런 근본 대책을 물론 뭐 짧은 기간 내에 근본 대책 마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뭐 이런 정치적인 혐오 문제, 테러 문제 이것이 뭐 꼭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정치 문화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뭐랄까 시민사회 내에서 좀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물리적인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증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그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향한 또 시민들 유권자들이 모두 다 저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물리적인 규제나 법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제가 이름이 곽관용이지 않습니까? 그 볼테로의 관용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이름을 또 이어가시네요. 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진 요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지금 망가진 어떤 이 문화들을 고쳐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를 제재한다. 저는 그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하자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네네네. 뭐 외신들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정치인들이야말로 서로 간에 올해 용회에 갑진전에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선이 있는 선거가 있는 애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자, 여하튼 이시수 비서관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되고 뭔가 발언을 할 때 지난 2006년에 서울 신촌 유세장에서 커트칼 피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대표의 이 첫 발언은 대전은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첫 발언 근데 뭐가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발언도 기획된 거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근데 뭐 저는 그거는 정말로 그 보좌했던 분들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총선판을 제대로 읽고 말 한마디 첫 번째 일성이라는 게 얼마나 함축적으로 중요한 의미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선거 전략에 뭐 그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회복되고 이제 첫 일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위적인 발언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당시하고 또 다릅니다. 인지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너무 가식적이야,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정치적이야라는 발언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역풍 내지는 어떤 좀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스러운 발언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지 너무 총선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힙니다. 네. 각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 것으로 물론 예상이니까요. 예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최근의 상황이 물론 제가 이것이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기획되었다거나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분열의 어떤 씨앗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든지 통합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실 뭐 이게 공학적으로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극적인 효과라는 것을 좀 저희가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의식은 이미 또 회복한 상태시고 그다음에 깨어나시자마자 또 많은 분들과 또 이미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해석이 될 여지가 전 농후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극적인 효과라는 것을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밝혀지기로는 어쨌든 일반 병실에서 많이 호전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들로 비춰지게 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악한 행위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 곽 위원장에게 물어보면 일각에서는 이건 뭐 이제 피습과는 무관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피습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쌌던 재판 리스크도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당 소속 입장에서 뭐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 대표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춤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비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진수 비서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비서부로 선거 국면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정치 네네. 일정상 네네. 뭐 재판도 이제 연기될 수밖에 없고 네네. 또 이낙연 전 대표나 당내의 비명계 원칙과 상식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분석도 근데 나오고. 지금의 이 타이밍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지금 인지상정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을 공격한다는 게 참 정말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뛰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일도 안 남았을 때 일정을 늦추고 했었을 때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그야말로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지금 혼재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예정됐던 일정도 많았을 텐데요. 일정들도 많았고 물론 뭐 재판은 이제 연기되면 됩니다만은 다른 뭐 이낙연 지역행보. 네. 지역행보뿐만 아니라 신당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기인데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예측을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일정은 일정대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뭐 6개월이 남았다거나 이러면은 약간의 좀 포용하는 모습 내지는 좀 주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100일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롭게 생기는 정당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로 조금 뭐 며칠 정도는 뭐 늦출 수는 있지만 크게 좀 늦출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비서관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피섭 영향으로 원칙과 상식의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을 안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발길을 되돌려서 민주당에 잔류할 일말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피습이 물론 충격적인 일이고 큰 아주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일정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가던 길을 되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자, 이낙연 신당이 그런 움직이라면 이준석 신당도 궁금해집니다. 자, 곽 위원장은 또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교류가 있었을 텐데 헌화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의원직을 포기하고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이 파급력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끼칠 타격, 영향 정도 실제 당내에서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어느 정도로 보나요? 제가 좀 선명하게 예측을 하면 좋겠는데 죄송한 진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애써 이런 것들을 이 효과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신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당내에 우리 현역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여기에 합류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의 생존 가능성,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명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기니만큼 앞에 생존 가능성이 한 90이면 명분이 한 10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 90%의 생존 가능성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너무나 리스키합니다. 너무 리스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준석 신당에
합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려면 그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일일 텐데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신당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이나 유인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제가 이것이라도 나와 있었으면 이런 분 정도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각 위원장에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이지수 비서관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네.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는다면 이준석 신당에 참가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이삭줍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은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지역에 저는 당협위원장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지역의 여러 동지들을 위해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천을 못 받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에 남겠다. 네. 저도 곽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 네.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 신당이 됐던 이준석 신당이 됐던 지금 많은 언론들이 뭐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거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합류하느냐, 얼마만큼의 무게감 있는 분들이 그 신당에 가느냐,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거기가 속된 말로 이제 바람을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창당을 지금 선언했을 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과연 4월 10일 날 벌어지는 거에 대한 예측성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흐름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딱 끊긴 오늘부터 창당을 했으니까 이대로 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상징성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지역적인 어떤 안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공히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지금 총선 구도를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그것이 잘못됐었을 때는 정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로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꿈틀꿈틀 거리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체 예측하기가 힘들다. 자 이제 이번 주제가 중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지역 행보 상당히 가열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5.18 또 헌법의 전문에 수록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광주에 가서 약속을 한 셈인데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역할을 한 지 대략 뭐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 곽 위원장이 평가하는 수합 분석을 좀 해보시죠. 잘하는 건 잘했다. 네. 좀 아쉽다.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뭔지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모두 평가하기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딱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체제를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그 동료 시민이라는 키워드 이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ellow citizens라고 하는 맞습니다. 영어에서 따왔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 표현을 이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뭔가 각인시키려는 어떤 시도들. 그래서 그 하나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악재인데 그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또 이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직접 그 노인 회장님께 사과하는 그 장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빠르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수습을 하고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인다. 그게 메시지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장점이 발휘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곧 시험대에 오를 거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대가 뭘까요? 그 시험대가 모든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특검에 대한 그 정부의 거부권을 어떻게 당에서 핸들링하느냐. 사실 한동훈 장관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관심에는 이 한동훈 장관이 젊은 존재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면에 그가 가진 태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태생이라는 말씀은 검사 출신의 검찰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시험대에 올라서는 때가 곧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초
전초전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네. 곧 본편이 펼쳐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비서관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 청산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까지 묶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수합 분석을. 네네. 그러니까 경쟁 정당에 이 소속된 인물로서 이런 점은 참 무섭다. 그런데 이런 점은 또 우려된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또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곽 위원장님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왜 꼭 요때만 이렇게 인사 다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논란이 됐었을 때는 그때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아무리 용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었다면 그 당시에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스타성이 발휘됐을 수도 있었는데 마치 계획된 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거의 어떤 확장성, 중도 확장성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을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딱 한마디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차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과 어떤 차별을 보일 거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곽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하신 특검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차별성이 있었느냐? 저는 글쎄요. 아직은 고개가 좀 깨우뚱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앞으로 이건 좀 다르네? 이건 좀 의외네? 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시민들의 기대 수준만큼 맞춰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테니까 1분씩 더 쓰시고 오늘 또 토론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곽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 싶은데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는 아직까지는 긁지 않는 복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된 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저희 구성원들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을 근거해서 그가 가진 어떤 포텐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꼭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번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 위원장이 아주 짧게 이지수 비서관에게 넘어가기 전에 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붙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86 청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586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86 청산 이런 이야기 하셨고 789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어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때는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때는 이건 또 구태의연하다 이런 모습도 양면성이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허은하 이제 전 의원이 되겠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은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참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조금 더 심하게 비판을 하자면 여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기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과연 그동안의 업적이 뭐였었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지? 오히려 반대로 간극을 넓히려고 하는 역할을 한 정치인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이 뇌리에 자꾸 스치면서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배를 정치 지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역행한 모습들이었고 업적도 별로 손에 꼽히는 게 없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중첩이 되면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두 분의 평가가 정반대로 엇갈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